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가족을 위해 평생을 살아온 한 남자의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상실과 배신, 그리고 끝내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잠시 멈춰서서 마음을 울리는 감동과 진정한 가족과 우정의 가치를 함께 느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딸과 7살 난 손녀가 있는 환갑의 사연자입니다. 제 나이 이제 60의 자식이 벌써 40대라니 놀랐을지도 모르겠네요. 그게 사실 제가 20살에 첫사랑에 성공해서 일찍이 가정을 꾸렸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와는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결혼해서 고생만 시켰던 아내는 딸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거든요. 암이었는데 너무 늦게 발견을 하는 바람에 손도 못 쓰고 그렇게 돼 버렸네요. 그렇게 아내와 결혼 생활 10년도 채우지 못하고 사별을 했던 저는 그 후로 어린 딸을 홀로 키우며 독신으로 살아왔습니다. 20살에 결혼해 자식을 낳았으니 아내와 사별했을 때도 제 나이는 20대 후반이었네요. 그렇다 보니 이른 나이에 혼자 된 제게 제 혼자리가 참 많이도 들어왔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아직 어려 재우는 생각도 해보지 못했었죠. 저도 너무 일찍 아내를 보내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한참 어린 제 딸의 속은 말할 것도 없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내를 보낸 후로 오랫동안 제 딸 민서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제가 아이 엄마의 빈자리를 다 채워줄 순 없어도 모자람은 없이 해주려 애를 많이 썼었죠. 어린 딸을 위해서라도 재혼을 하라는 말에도 아이가 엄마가 아니면 싫다고 하니 마다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딸 걱정에 딸만 보고 열심히 살다 보니 하던 일이 잘 되고 저도 조금씩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보낸 뒤로 작은 공장을 인수해서 생산업을 하던 저는 전보다 돈을 많이 벌었고 여유 덕분에 딸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도 많아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혼자 있을 아이 걱정에 늘 집으로 일찍 들어가려 노력하고 딸과 있어 주려 했는데 정작 20살이 된 딸은 자식 걱정뿐인 저를 두고 독일로 유학을 떠나버리고 말았네요. 민서야, 너 정말 혼자 괜찮겠어? 그러지 말고 아빠가 다 접고 너 따라갈까? 아빠는 내가 언제까지 어린애인 줄 알아? 나 이제 20살이야. 그리고 놀러 가는 거 아니고 공부하러 가는 건데 그렇게 걱정할 거야. 나 7살 때 엄마 잃고도 괜찮았잖아. 20살에 아빠 품 떠난다고 무슨 일 나는 거 아니야. 아빠가 다 이렇게 잘 키웠으면서 뭐가 걱정이야. 나 그동안 아빠가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던 거 알아. 그러니까 나 공부하러 가는 동안 아빠도 자유롭게 좀 지내. 연애도 좀 하고. 아빠 이제 겨우 40인데 나만 인생 그대로 혼자 살기엔 너무 아깝지 않아. 어릴 적에는 아빠랑 단둘이 살고 싶다고 칭얼거리던 딸이 언제 이렇게 자랐는지. 자기는 공부하러 떠나지만 자기 걱정은 하지 말라며 드디어 제 인생을 응원해 주더군요. 그런 딸이 기특하면서도 언제 이렇게 커서 둥지를 벗어나려 하는지 내심 아쉽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아내 없이 나 혼자 이만큼 아이를 잘 키웠구나 싶. 죽은 집사람 볼낯이 조금은 있구나 생각했죠. 그렇게 똘똘한 딸아이는 해외로 유학을 떠났고 딸이 떠난 뒤로 저는 일만 하며 한가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저희 회사에 새로 들어온 직원이었던 지연 씨를 만나게 됐죠. 저보다 4살 어리다는 지연 씨는 참 좋은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일도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주변 직원들 사이에서 평판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외로웠던 제가 그런 좋은 사람에게 끌리는 게 당연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지연 씨에게 끌렸던 건 지연 씨가 죽은 제처와 무척이나 닮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지연 씨는 좋아하는 음식이며 특이한 버릇까지 죽은 집사람과 비슷한 점이 참 많았거든요. 제가 그동안 많이 외로웠던 건지 아니면 새 출발하라는 딸아이의 말 때문인지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지연 씨에게 눈길이 가기 시작했고 저는 그렇게 지연 씨와 만남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다 큰 딸이 있는 제게 결혼 한 번 안 한 지연 씨는 과분한 상대였지만
지연 씨는 제 딸까지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겠다며 일찍이 사별한 저의 아픔을 위로해주고 제게 진심으로 다가와줬습니다. 애 엄마가 죽은 뒤로는 딸만 보고 내 인생이라고는 없었는데 지연 씨는 그런 제게 살아가는 맛을 알려주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결혼식은 따로 없이 서로 살림을 합치고 신혼생활을 하게 됐죠. 그런데 그렇게 바라던 결혼을 하고서부터 갑자기 아내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순박하고 사치라고는 모르는 순진한 사람인 줄 알았던 여자가 결혼을 하니 갑자기 돌변하듯 씀씀이가 커지기 시작하더군요. 멀쩡한 가구들을 바꾸고 싶다며 하나에 수백만 원씩 하는 가구들을 사고 백화점에서 쇼핑을 한다며 한도까지 카드를 긁기도 했습니다. 전에는 제가 뭘 사주고 싶다고 해도 필요 없다며 거절하던 사람이었던지라 저는 너무 달라진 아내의 모습이 이상하다 싶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 정도는 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애 딸린 남자랑 결혼해준 아내가 사고 싶은 거 산다는 걸 아까워할 것도 아니었죠. 하지만 사업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달랐습니다. 제가 젊어서 사업을 시작한 만큼 고생도 시행착오도 많았고 그래서 저는 제 일에 있어서만큼은 딸의 말에도 휘둘리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제 밑으로 직원들의 밥줄이 달려있으니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제 사업에 아내가 자꾸 참견을 하고 태클을 걸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10수년간 일을 맡긴 거래처가 있는데도 자기 아는 지인을 통해 일을 하라며 원래 거래처를 끊으라고 하고 직원들 인사 문제나 봉급 문제를 가지고 참견을 하고 제가 보기에 도를 넘는 일들을 하나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라고 해도 그런 일은 두고 볼 수 없었기에 저는 그때마다 단호하게 처리했죠. 덕분에 그런 일로 안 하던 부부싸움까지 했는데 아내는 그게 많이 섭섭했는지 그 후로는 회사 일로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갑자기 자기 사업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계속 집에서 놀고 먹고만 할 순 없고 나도 뭐라도 해볼래. 나도 사업 좀 하면 어떨까 하는데 당신이 투자 좀 해줘. 사업을 하고 싶다기에 계획서를 보여주면 보고 결정하겠다고 하니 자기를 못 믿냐고 싫다고 하더니 그 후로 제 돈에 자꾸 몰래 손을 대며 여기저기 이상한 투자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는 제 인감도장까지 들고 나가 이상한 계약서를 쓴 바람에 저는 회사까지 휘청하며 크게 곤란해질 뻔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사고를 친 아내는 저와 싸운 후 가출을 하고 잠적을 해버렸죠. 그 사이 집에는 아내가 돈을 빌렸다는 빚쟁이들까지 쫓아오고 아내가 독단으로 벌인 문제들로 저는 크게 골머리를 앓아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사기를 치고 다녔던 건지 그 일로 저까지 사기꾼으로 몰리게 됐죠. 그런데 이를 버려놓은 사람은 잠적하듯 사라져버리고 나타나지 않으니 정말 미치겠더군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어떻게든 아내를 만나러 이혼 소송이라도 하려고 알아보는데 2년이나 같이 살았던 저희가 부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 결혼할 당시에 바쁜 절 대신해서 그 사람이 혼인신고서를 내고 온다고 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혼인신고가 돼 있지 않았던 거죠. 이게 무슨 일인지 답답해서 몸부림치던 찰나 저는 갑자기 아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처음으로 제 처남되는 사람을 보게 됐죠. 아내가 분명 저한테는 고아원에서 자라서 가족 하나 없다고 했었저주대 말이에요. 당황하며 아내의 장례식을 찾아간 저는 그날 처음 보게 된 처남에게 죽도록 두드려 맞게 됐습니다. 당신이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왔어? 우리 누나가 누구 때문에 죽었는데. 불쌍한 우리 누나. 힘들다는데도 도와주지도 않고 탓하더니 죽어서야 찾아.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나야말로 그 사람을 찾아다녔는데. 아니, 빚까지 지고 사고치고 잠적하더니 갑자기 죽었다는 게 나도 당황스럽다고요. 이거 봐. 지금도 사람이 죽었는데 돈 얘기가 나와. 네가 이러니 마음 약한 우리 누나가 못 버티고 죽은 거지. 너, 우리 누나한테도 이렇게 돈돈 타령했냐? 그래서 당신 때문에 우리 누나가 죽은 거야. 이런 돈밖에 모르는 파렴치한 같다고.
처남이라는 사람은 누나가 저 때문에 죽은 거라며 아내의 죽음을 제 탓으로 돌렸습니다. 사고를 치고 무서워서 잠적한 아내가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안 좋은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그 말을 듣는데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망간 아내를 찾으면 이혼을 하던, 사기로 고소를 하던 하려고 했는데 정작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하니 제가 죽은 사람 앞에서 무슨 원망을 더할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저는 저를 원망하는 처남 손에 한참 얻어맞고 제 아내의 영정사진을 보지도 못하고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저희가 부부관계가 아닌지라 그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더군요. 그 후로 저는 한동안 힘들 수밖에 없었지만 시간이 약이 되어주는지 시간이 흐르며 서서히 그 일을 잊어갈 수 있었습니다. 안 좋은 일을 겪었다고 계속 후회만 한다는 건 결국 제 손해였으니 말입니다. 한 번의 잘못된 만남으로 마음의 상처와 충격을 받고 금전적인 손해까지 봐야 했지만 그래도 아직 제게 남은 것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모든 걸 잃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줄 딸아이가 아직 제 편이었으니까요. 딸아이는 그런 일을 겪은 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어리석은 아비의 외로움을 이해해줬고 그런 저를 위로해줬죠. 아빠, 잘못 아니잖아. 나도 아줌마 좋게 봤었는데 설마 그럴 줄 누가 알았겠어. 그리고 이제 와서 죽은 사람 원망할 수도 없고 그 돈 돌려받을 길도 없으니 그냥 잊어버리는 게 낫지. 아빠는 속상하겠지만 다 잊어버리자. 스트레스 받아서 괜히 건강해지는 것보단 그게 낫지. 아빠 아직 건강하고 나도 옆에 있잖아.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그래, 내 말이 맞다. 어째 아빠보다 내가 더 똑똑하냐. 그래, 아빠가 아직 너보다 절이 덜 든 모양이다. 그래도 애비라는 사람이 어떻게 자식보다 못한지. 내가 정말 우리 민서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싶어. 고맙다. 역시 가장 힘든 순간 힘이 되어주는 건 누구도 아닌 가족이구나 싶더군요. 그렇게 저는 딸의 위로에 조금씩 그 일을 잊혀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래도 가벼운 일은 아니었던지라 완전히 잊을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일상 속에 묻어모른 척하며 지낼 수 있지 않았나 싶네요. 그런 일을 곱씹지 않더라도 매일매일 살아가기 바쁜 일들이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 덕분에 저는 그 후로 다시는 재혼 생각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딸아이는 누구나 실수는 한다며 여러 사람 만나보라고 부추기도 했지만 호되게 당해서 그런지 저는 마음이 동하진 않았습니다. 제 탓은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2번이나 사별을 당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냥 내 팔자의 여자는 없나보다 생각하며 저는 독신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 사이 해외에서 유학을 마친 딸아이는 그곳에서 취업까지 하며 자리를 잡고 무탈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자주 볼 수는 없었지만 1년에 한두 번씩은 꼬박꼬박 서로 오고 가며 부녀의 정을 돈독히 해봤죠. 솔직히 걱정이 안 됐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저는 저보다 나은 제 딸이 잘할 수 있으리라 늘 믿고 딸아이의 선택을 늘 응원해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엄마도 없이 혼자 옷을 챙겨 입던 아이였으니 제 도움 없이도 자랄 아이였죠. 그런데 그랬던 딸은 내내 해외에서 생활을 하더니 그곳에서 기어이 남편감까지 만들어왔습니다. 그래도 결혼할 쯤에는 한국으로 들어와서 살지 않으려나 기대를 했더니 아주 해외에 자리를 잡고 지내게 됐네요. 그렇게 결혼을 한 딸은 얼마 뒤에는 자기를 닮은 예쁜 아이를 가졌고 저는 제 딸이 자기를 닮은 손녀를 품은 것을 보며 수십 년 전 제 처가 민서를 가졌을 때 느꼈던 벅찬 감정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딸이 아직도 어린 꼬맹이 같기만 한데 이 애가 언제 이렇게 자라서 자기 자식까지 낳게 됐는지 세월이 참 빠르다 싶기도 했죠. 그렇게 듬직한 사위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손녀까지 얻게 된 저는 그 후로 아무런 걱정 없이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내 평생 이렇게 행복한 시간들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땐 정말 행복했었어요. 한국에서 몸조리를 끝낸 후 딸아이는 가족들과 함께 다시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 후로 제가 더더욱 자주 딸을 찾아갔습니다.
덕분에 사장이 박으로만 놔둔다고 직원들 성화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이젠 저도 일을 덜하더라도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더군요. 그렇게 저는 어린 손녀 재롱의 하루 가는 줄 모르고 행복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제 주변 사람들은 일찍이 할아버지 소리 듣게 된 저를 놀리기도 했네요. 아이, 손녀가 그렇게 그럼 당연히 예쁘지. 우리 딸 닮아서 애도 환장하기 귀여워. 어찌나 똘똘한지 영어도 하고 독일말도 하고 한국말도 잘한다이. 5살 난 내가 뭐 이리 똑똑한지 기가 막힐 지경이야. 아이고, 팔불출이 따로 없네. 옛날부터 딸내미 자랑 그렇게 하더니 이젠 손녀 자랑이야. 냅둬라. 재훈이 저놈 저러는 거 어디 하루 이틀이냐. 그나저나 너는 50대 할아버지 소리 듣는 거 싫지도 않냐. 벌써부터 할아버지가 무슨. 니들이야말로 다 늙어서 아직도 아저씨 소리에 연연하지 마라. 앞자리 6으로 바뀌면 우리도 할아버진 거야. 그리고 할아버지 소리가 뭐 어때? 니들도 손주 보면 내 맘 알거다. 아이고, 니들 다 조용히 해라. 여기 할아버지가 뭐고 장가도 못 간 놈이 있는데 어디서 소원주 얘기를 하고 있어. 저는 이미 글렀어. 내일 모레 환갑인데 제가 이제 와서 결혼 생각이 있긴 하겠냐. 결혼하려면 진작 했어야지. 남들은 사별하고 재혼하고 손주까지 볼 나이에 저는 먼저 저렇게 총각 행사니 사람들이 믿지도 않겠다. 제가 워낙 일찍 자식을 본 탓에 손녀까지 일찍 보게 됐기에 겨우 50대 할아버지가 된 절 놀리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저를 놀리던 친구들도 민준이 앞에서만큼은 괜히 측은지심을 느끼곤 했었죠. 그 친구는 제가 손녀를 볼 때까지도 노총각 미혼이었거든요. 사실 민준이는 제게는 둘도 없는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저희가 어릴 적 한 동네에서 태어나 같이 뛰어놀고 지내던 탓에 오래 알기도 했었고, 제가 결혼하고 딸을 낳았을 때도 제 일로 축하해주던 친구였었죠. 물론 중간에 먹고 살기 바빠서 연락이 잠시 끊기긴 했었지만 몇 년 전부터 다시 연락을 주고받으며 잘 지내오고 있었습니다. 아니, 나는 민준이 저놈이 필리핀 가서 사업한다고 연락 끊겼을 때 거기서 좋은 소식 들고 올 줄 알았잖냐. 거기까지 갔으니 어린 와이프 만나서 자식까지 만들 줄 알았더니 저 숙맥 같은 놈은 거기서도 결혼을 못했어. 결혼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짐작했겠지. 평생 첫사랑 못 잊어서 결혼도 안 하고 독수공방 한 놈이 필리핀 가서 무슨 결혼을 해. 아이, 그래도 나이 먹으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거지. 한국에선 몰라도 거기서는 젊고 예쁜 여자 만날 수 있는 거 아니냐. 원래 한국에서 회사원 생활을 하던 민준이는 40대 1은 나이에 퇴직을 한 뒤로 필리핀으로 건너가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렇다고 원래 민준이가 사업에 뜻이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 구조조정이니 권고사직이니 워낙 난리일 때라 민준이도 제 밥그릇을 챙기지 못해 회사에서 잘리며 선택의 기로에 놓였던 거죠. 보통은 치킨집을 차리거나 장사를 하겠지만 민준이는 그때 받은 퇴직금을 들고 필리핀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통신사업인지 뭔지를 한다며 10여 년을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았었죠. 그러다 몸이 안 좋아졌다며 한국으로 들어온 것이 몇 년 전이었습니다. 그 사이 많은 시간이 흐른 탓에 저희들은 민준이 소식을 알지 못했었고, 그러니 친구들도 모두 민준이가 어찌 살았나 궁금했을 겁니다. 첫사랑 잊지 못해 결혼 생각이 없다던 민준이가 그곳에서 가정을 꾸렸을지도 모르겠다 생각했겠죠. 하지만 다시 돌아온 민준이는 여태 혼자였더군요. 연애야 몇 번 했다거나 하지만 저희가 본 적 없으니 모를 일이고, 그 친구가 원래도 점잖은 편이라 저희는 오히려 그게 더 걱정일 정도였네요. 그 정도로 지고지순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집안 반대에 부딪혀 헤어져야 했던 첫사랑을 잊지 못해 옅은 노총각을 자처했을 정도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민준이가 얼마 전 깜짝 놀랄만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이 있다며 제게 소개를 해주고 싶다고 하더군요. 재훈아,
나 만나는 사람이 있다. 너한테 제일 먼저 알려주고 싶어서 연락했다. 내가 너무 논란이 쑥스럽다. 야, 아직 주변에 말 못하고 너한테만 말해주는 건데 정말 진지하게 만나는 중이야. 그럼 결혼까지 생각한다 이거야. 뭐, 아직 날짜는 안 나왔지만 곧 그렇게 될 것 같다. 아니, 너 진심이야. 내 입에서 결혼 이야기가 나올 날이 있을 줄 몰랐는데. 그러게, 나도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인연을 만날 줄은 몰랐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네.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그런가 봐. 아유, 얼마나 만났길래. 대체 누구길래 이 철옹성 같은 너를 이렇게 만든 거야. 만난 지는 오래 안 됐어. 나 병원 치료받을 때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오며 가며 보던 사람이었는데 만난 지 반년 정도 병원 다니다가 만나게 됐다고. 아니, 세상에 이런 인연이 있냐. 참, 인연은 인연인 모양이다.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내가 죽기 전에 다시 사랑 같은 건 못할 줄 알았는데 이번엔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민준이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놀라면서도 당황스러웠습니다. 뭐, 40에서 50대까지야 늦게라도 인연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이제 저희 나이도 60이 됐는데 설마 이 나이에 그 친구가 결혼하겠다고 할 줄은 몰랐거든요. 주변에서 결혼해라, 선발아 떠밀어도 죄다 싫다고만 했던 친구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랬던 목석 같은 친구가 갑자기 결혼하겠다니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동시에 궁금하면서 걱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듣자 하니 맞는지 그리 오래되진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결혼하겠다고 할까 싶었거든요. 아니, 근데 만난 지 반년 정도 됐다면서 벌써 결혼 이야기라니 조금 이른 거 아니냐. 내가 생각해도 좀 그렇지. 나야 물건 하나를 골라도 1년을 고민하는 편이니까. 나도 솔직히 스스로 놀라긴 했다. 내가 이 나이에 결혼 생각을 할 줄도 몰랐거니와 이렇게 빨리 결정을 내릴 줄 몰랐거든. 근데 나도 이젠 그만큼 간절하다 싶어. 그동안 내가 세상 안에서 그렇지. 나도 무척 외로웠거든. 근데 우리가 앞으로 몇십 년이나 남았겠어. 이제 결혼해도 20년이나 같이 살까? 그래서 나도 더 이상 망설이고 싶지가 않아. 평소 그 친구답지 않게 빨리 결정을 내린 듯해 걱정이 되긴 했지만 민준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며 저는 친구를 이해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십 년을 혼자 지내왔으니 오랫동안 기다린 만큼 얼마나 애가 달았겠습니까? 저 역시 그 마음을 모르지 않기에 노파심은 묻어두고 친구의 선택을 응원해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민준이는 결혼식 전에 제게 아내가 될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만나볼 순 없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손녀를 보러 딸아이 집에 가 있었는데 하필 손녀가 아프게 돼서 제가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거의 2달간 딸아이의 집에 있었고 그 사이 민준이는 결혼식 준비를 서둘러 마쳤죠. 그래서 저는 청첩장도 직접 건네받지 못하고 민준이의 결혼식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민준아, 진짜 미안하다. 내가 잘하면 내 결혼식 못 보게 생겼다. 이걸 어떡하냐? 아이, 괜찮아. 내가 오기 싫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손녀가 아픈데 당연한 거지. 아쉬워도 뭐 다음에 보면 되지. 우리가 앞으로 안 볼 사이도 아닌데. 민준이는 자신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겠다는 제 말에도 서운한 내색을 하지 않았지만 저는 중마고의 결혼식을 참석하지 못할까 싶은 생각에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어쨌거나 어린 손녀가 우선이었기에 결혼식은 거의 포기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 손녀가 참 효녀인지 점점 몸을 회복해 가더군요. 덕분에 저는 결혼식 당일 아침에 도착하는 티켓을 겨우겨우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꼬박 걸리는 비행 일정으로 비행기에 급히 몸을 실어 부랴부랴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죠. 비행기가 연착이 되고 이래저래 스케줄이 꼬이는 바람에 한국에 도착했더니 벌써 오전 시간이 다 돼 있었습니다.
원래는 집으로 가서 씻고 준비해서 나가려고 했는데 이래선 집으로 돌아가서 씻지도 못하겠다 싶더군요. 다행히 제가 양복을 비행기에 챙겨온 덕분에 저는 공항에서 옷을 갈아입고 곧장 예식장을 달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쁜 와중에 축의금을 인출하겠다고 은행까지 들렸네요. 제일 친한 친구가 결혼을 한다니 그냥저냥 할 수 없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양복 입고 급해 보이는 남자가 냅다 1,000만 원을 내달라고 하니 은행원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고객님, 혹시 보이스피싱 뭐 그런 건 아니시죠? 어디 쓰실 돈이신가요? 요즘 고액 인출은 확인을 해야 했어요. 그런 건 아니고요. 결혼식 축의금 하는 겁니다. 예. 축의금으로 1,000만 원을요. 대체 누구 결혼이길래 그러세요? 저는 그 사이에 손녀까지 보고 돌잔치까지 했는데 그 친구한테 받은 것만 말해서 이참에 축의금이라도 제대로 해야겠다 싶어서요. 다행히 그 은행원도 60일 초혼이 놀라운지 더 이상 의심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돈을 조심히 챙겨 다시 식장으로 향했죠. 그렇게 예식장으로 부랴부랴 도착했더니 서둘렀던 덕분인지 다행히도 식전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직장에 도착한 저는 이마에 땀을 훔칠 새도 없이 오랜만에 반가운 친구에게 인사를 건네러 곧장 친구 얘기로 달려갔습니다. 이야, 민준아, 너 오늘 엄청나게 멋지다. 역시 늦깎 끼어도 새신랑은 새신랑이라 이건가? 재훈아, 넌 못 온다 그러더니 어떻게 된 거야? 너 놀래켜주려고 한 말이지. 물론 공항에서 바로 오느라 급하게 오긴 했는데 그래도 내가 내 장례식은 못 가도 내 결혼식은 당연히 와야지. 제가 못 올 줄 알았던 친구는 저를 보고 무척이나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하긴 제가 전날까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었으니 아마 제가 못 오는 걸로 알고 있었을 겁니다. 친구도 내심 서운했겠지만 제 사정을 알고 내색하진 못했겠죠. 그래서였는지 저를 본 친구는 그만큼이나 저를 반가워하더군요. 세상에, 너 정말 재훈이 맞냐? 너 임마, 진짜. 나는 정말 내가 못 올 줄 알고 너 사정이 그렇다니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그러려니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갑자기 너를 보니까 난 귀신이라도 본 줄 알았잖냐. 너 이렇게 놀라는 모습 꼭 보고 싶어서 달려왔지? 나 귀신 아니다, 임마. 근데 진짜 어떻게 온 거야? 오기 직전까지 말도 없고 말도 마라. 급하게 비행기 잡아서 여기까지 쉬지도 않고 달려왔다이. 덕분에 양복은 다 구겨지고 머리꼴도 말이 아니라 미안하다.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와준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이지. 아니, 근데 손녀는 어때? 이렇게 와도 되는 거 맞아? 많이 좋아졌어. 그래서 원래는 우리 딸도 오고 싶어 했는데 급하게도 해서 그냥 나만 왔지. 아유, 정말 다행이네. 그래도 걱정될 텐데 나 때문에 여기까지 왜 주고. 진짜 내 평생 친구는 너밖에 없구나. 아, 뭘 이런 걸로 그런 소리를 해. 그럼 우리가 뭐 한두 해보낸 사이냐? 옛날부터 동고동락했는데 거기다 내가 체혼도 아니고 조언인데. 근데 내가 어떻게 민준이니 결혼식을 불참하냐? 아마 오늘 못 왔더라면 나 두고두고 너 보일 날 없었을 거다. 아, 그래. 그래도 다시 한번 고맙다. 아, 그럼 수진씨 만나볼래? 지금 신부 대기실에 있는데? 아, 네 임자 되신 분은 이제서야 보게 되는구나. 나도 처음부터 소개한다 한다 해놓고 못해서 어찌나 아쉬웠던지.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한테는 꼭 소개하고 싶었는데 말이야. 그렇게 친구와 반가움의 회포를 풀던 저는 드디어 그날의 신부를 만나게 됐습니다. 내심 친구보다 궁금했던 재수씨였기에 나름의 기대가 있었죠. 그동안 첫사랑 하나 잊지 못해 노총각 신세를 자처하던 민준이의 마음을 가져간 여자가 대체 누구일까 싶었거든요.
거기다가 민준이 놈이 그동안 신부 칭찬을 어찌나 많이 했었는지 저의 궁금증은 극에 달해 있었죠. 직접 만나 뵀어야 하는 것을 결혼식 당일에서야 보다니 안타까울 따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친구를 따라 신부 대기실로 향하게 됐고 그곳에서 드레스를 곱게 차려입은 신부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마침 대기실에 아무도 없던 차라 조용히 인사를 하기엔 안성맞춤이었죠. 수진씨, 여기 내 친구가 인사하러 왔어요. 내가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었지. 이 친구가 내 제일 막역한 친구 재훈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재수씨. 저는 민준이랑 어릴 적 한 동네 살았던 제일 친한 중마고우입니다. 이거 진작 인사드렸어야 하는데 오늘에서야 만나 뵙게 됐네요. 저는 저를 소개하는 친구를 따라 들어가 친구의 예비 신부에게 인사를 건넸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보고 지낼 사이니 최대한 친근하게 인사를 건네고 싶었네요. 그런데 인사를 하고 그 신부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제 눈을 비빌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곧 내 친구 민준이와 결혼식을 올릴 그 여자가 제게 너무나 익숙하고 낯설지 않은 사람이었거든요. 그건 바로 17년 전 죽었던 제 전처 김지연이었죠. 물론 저도 한눈에 알아보긴 어려웠습니다. 신부 화장이 짙기도 했었고 너무 오랜만인데다가 설마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을 이렇게 만날지 몰랐던지라 처음엔 제가 착각을 하는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2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고 한들 제가 같이 살았던 여자 얼굴도 못 알아보겠습니다. 분명 화장과 세월이 무더정과 같은 모습은 아니었지만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흘렀어도 그 인상은 전혀 변하지 않았더군요. 성형을 해서 얼굴을 죄다 뜯어 고친 게 아닌 이상 10수년이 흘렀다 한들 한때 살 부딪히고 살았던 여자 얼굴을 잊을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심지어 충격적인 일로 떠나보내고 그 여자에게 유감이 있었다면 말이죠. 공교롭게도 저는 오랫동안 그 여자를 잊어버릴 수가 없었고 지금도 그때 그 여자의 얼굴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신부로 앉아있는 그 여자는 틀림없는 제 전처가 맞아 보였죠. 하지만 죽어서 장례까지 치렀던 여자가 어떻게 멀쩡히 살아서 여기 앉아있을 수 있는지 저는 어리 빠져서 그 여자를 한참이나 멍하게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 역시 저를 알아봤던 건지 순간 표정을 숨기지 못하고 몹시도 당황해 하더군요. 마치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어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모습에 저는 그 여자가 제 전처 김지연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앉아있어? 당신 이름이 김수진이라고. 김지연이 아니라. 저는 그 여자의 원래 이름을 불렀고 그 여자 역시 그 이름을 알고 있는 게 확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정신을 차리더니 저를 모른다 하더군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김지연이 그게 대체 누군데 그러세요? 제 이름은 김수진입니다. 보안이 어디 저랑 닮은 사람을 착각하신 모양이에요. 그럴 리가. 분명 당신도 방금 당신 이름 알아듣고 반응했잖아. 17년 전 죽은 김지연. 당신 아니야. 아니라니까요? 민준 씨 친구라기에 참전의 신분인 줄 알았더니 정말 황당한 이야기만 하시네요. 그럴 리가 없어. 내가 당신을 어떻게 못 알아보겠어. 당신이 나한테 한 짓이 있는데 진짜 나를 모른다고 할 수 있어. 그 여자는 우기면 제가 적당히 넘어갈 줄 알았던 건지 자기는 김지연이 아니라며 딱 잡아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가 말을 뱉고 제가 그 여자에게 가까이 다가갈수록 저는 그 사람이 제 죽은 전처라는 것을 점점 더 확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고 얼굴이 바뀌어도 목소리와 말씨는 달라지기 어려우니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 여자는 이제 와서 자기 신분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끝까지 자기는 김지연을 모른다면서 저를 이상한 미친 사람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민준이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겠죠. 수진 씨한테 대체 왜 그래?
김지연은 대체 누구고? 김지연이 누구냐고? 오래전 죽은 내 전처야. 애 엄마 죽고 한참 만에 결혼해서 잠깐 살았다가 내가 그 여자한테 뒤통수 아주 호되게 맞았었지. 내 돈 가지고 사고 치고 일 벌이더니 갑자기 죽어버렸거든. 그래서 내가 그 여자가 벌인 일 뒷수습하느라 허리가 휘었었어. 심지어 그 여자 동생이라는 놈은 나 때문에 그 여자가 죽은 거라고 나를 죽도록 두들겨 팼고. 그래서 나 혼자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심지어 죄책감까지 안고 살았는데, 근데 이 여자가 이제 보니 멀쩡히 살아있었네. 이름만 바꾸면 네가 다른 사람이 되냐? 재훈이, 네가 아무래도 사람을 잘못 본 것 같은데. 우리 수진 씨는 누구 속이고 그럴 사람이 아니야. 애초에 거짓말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민준아, 내가 여자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맹추처럼 구는 걸 나도 모르진 않지만 그래도 저런 여자한테 속단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뻔해. 저 여자 아마 너한테 일부러 접근했을 거다. 너 혼자 살고 순진해 보이니까 내 가진 거 다 빼앗아가려고 꽃뱀처럼 접근했을 거라고. 어떻게 아냐고. 이미 내가 17년 전에 한 번 당했었으니까. 근데 죽었다 생각했던 여자가 아직까지 살아있었네. 박수. 그리고 그 사람은 죽었다며. 왜 죽었다는 사람이 어떻게 여기서 있어? 그러니까 내가 환장하겠단 말이야. 그때 분명 죽었는데 해죽어서 영정사진까지 걸고 장례까지 치르고 내가 그 집 식구들한테 모임에 맞아가며 무슨 욕을 들어 먹었는데? 저도 대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왔을까 싶어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데 순간 애초에 죽지 않았던 건 아닌가 싶은 겁니다. 애초에 장례식부터 다 쉬었던 건 아닌가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나는 김지연 씨한테 남동생이 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었어. 고아라고 그랬거든. 그랬었는데 갑자기 죽었다면서 그 동생이 장례를 치르고 있었지. 그리고 그놈이 내가 지 누나를 죽였다면서 난리 피웠고. 그래서 내가 발이는 쳐다보지도 못하고 어디 묻힌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애초에 그것부터 쇼였던 거 아니야. 그동안 그래도 죽은 사람이 불쌍하다 싶어서 애써 생각을 안 하고 살았는데 당신이 여기 멀쩡하게 살아있는 걸 보니 내가 처음부터 당신한테 단단히 당했던 게 아닌가 싶은 합리적인 의심이 되네. 어이, 김지연이 아니 김수진. 어디 입이 있으면 한번 말해보지 그래. 아마 나는 그런 사람 아니고 당신 사정 모른다니까? 아, 정말 왜 이래요? 이 사람 말귀를 못 알아듣네? 정말 민준 씨 친구라고 참아줄랬더니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네? 당신 사정이야 어떻게 됐던 지금 아니라는 사람한테 뭐 하는 거해? 나는 꽃처럼 휙 치러야 하는데 어디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남의 잔치 깽판이야. 이 사람 미친 사람 같아. 당신이 그렇게 억지 부려맞자 내 눈엔 못 속여. 그땐 죽은 줄만 알고 속아 넘어갔지만 이젠 아니지. 당신 목 뒤에 점 있는 것까지 내가 다 아는데 어디서 발뺌이야. 그러면서 저는 증거를 잡겠다며 그 여자의 목덜미를 돌려 세웠습니다. 그 여자 목 뒤에 엄지손톱만한 큰 점이 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저 예상대로 점이 있더군요. 그래놓고 뻔뻔하게 아닌 척이라니. 나한테 접근해서 죽은 척한 걸로 모자라 이제는 순진한 내 친구까지 속여 먹으려 드는 그 여자가 다시 생각해도 예사인물은 아니었구나 싶었습니다. 대체 그동안 몇 명이나 이런 식으로 속여 먹었을지 저도 알 도리가 없었죠. 그렇게 제가 그 여자가 죽은 제 전처가 맞다는 확인을 시켜주자 친구는 그제서야 당황해하며 제 말을 믿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도 만만치 않더군요. 이건 내가 다 설명할게요. 저 사람 말만 듣지 말고 내 말도 좀 들어줘요. 민준 씨가 정말로 재훈이 전처예요. 죽었다는 이 사기꾼이라니 그게 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민준 씨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민준 씨한테 했던 게 전부 거짓이겠어요. 민준 씨도 분명 느꼈잖아요. 그래요. 나 이재훈 잘 알아요. 옛날에 잠깐 같이 살았었고 아는 사이 맞아요. 근데 저 사람 하는 말 다 믿지 마요. 내가 사기꾼이라고. 뭐 이 여자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신이 내가 죽고 싶을 만큼 무서웠다고. 대체 뭐가 무서운데? 내 돈 가지고 사업하겠다고 여기저기 뿌리고 다니고 남의 인감도장까지 훔쳐갔던 사람이 이제 와서 내가 무서웠어. 그래서 도망가가지고 멀쩡히 살아있는 채로 죽은 사람 행사를 했어. 당신이랑 나랑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이지 우리 사실혼 관계였어. 심지어 그 혼인신고도 당신이 했다고 하고 거짓말한 거 아니야. 그거 보면 당신은 처음부터 작정하고 나한테 접근했던 거야. 내 돈 다 훔쳐갈 생각에 죽음까지 사기를 쳤겠지. 재훈아, 그게 정말이야. 지연 씨가 너한테 그렇게까지 했다고. 그래, 민준아. 내가 필리핀 가 있는 동안 있던 일이라 내가 미리 말을 못했는데 나 저 여자한테 정말 지긋지긋하게 당했다. 처음엔 죽은 우리 애 엄마 닮아서 눈이 갔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것도 다 어디서 듣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닌가 싶네. 애초에 내가 저 여자한테 넘어갔던 게 전부 그것 때문이니까. 그러고 보니 민준이 너도 저 여자를 간병인으로 만났다고 했지. 그것도 다 아픈 너한테 작정하고 들러붙으려고 그랬을 거다. 아니, 확실해. 내가 저 여자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데. 어머, 누가 할 소리를. 나야말로 헷갈린 남자랑 같이 산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돈이나 벌어다 주면 그만이야. 사사건건 잔소리하고 간섭하고 나를 얼마나 못살게 굴었다고. 나야말로 좋은 사람인 줄 알고 결혼했다가 당신한테 속았어. 그래서 도망갔을 뿐인데 이제 와서 누굴 탓해. 그리고 이제 와서 남의 인생 또 망치려고. 그게 벌써 언제적 일인데 대체 과거 일로 나를 왜 얽매고 있어. 민준 씨, 저 사람 얘기 들을 것도 없어요. 그냥 나만 보고 우리는 결혼식 하면 돼요. 우리 서로 사랑하잖아요. 설마 저 사람 말 믿는 거 아니죠? 그 영악한 여자는 그새 제 친구를 단단히 홀렸던 모양입니다. 민준이가 그렇게 당황스러워하는 건 저도 처음 봤거든요. 어찌나 가련한 척을 하는지 저는 순진한 제 친구가 그 여자 말에 넘어가 제 말을 믿지 않을까 조마조마했습니다. 저야 이미 한 번 당했고 돌이킬 수는 없지만 제 친구는 아직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그 여자에게 넘어가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믿는 건 오로지 전적으로 그 친구의 목이었죠. 하지만 그 여자에게 화를 내지 못하고 여전히 다정한 민준이를 보며 저는 민준이가 제 말이 아니라 그 여자 말을 믿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민준이가 밖으로 나가더군요. 그리고는 돌아와서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 아니 지연 씨라고 해야 하나요? 아무튼 우리 오늘 결혼식 취소했습니다. 옷은 알아서 갈아입고 돌아가도록 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수진 씨가 정말 나를 속였는지, 처음부터 내 차선 보고 접근했는지, 그건 아직 모르겠지만 저는 제 친구 믿어요. 내 친구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겠죠? 내 친구가 저렇게까지 이 결혼을 말리는데 제가 어떻게 시간을 올리겠나요? 그러니 우리 결혼은 없던 일로 해야겠네요. 천만다행히도 민준이는 제 말을 믿어줬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지난 세월 우정이 얄팍하지는 않았구나 싶더군요. 하지만 그 여자는 그런 민준이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이 그 자리에서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결혼을 하려고 무슨 짓을 했는데 이번엔 재훈이 너 때문에 또 망했어. 옛날에도 너 때문에 장례까지 치르게 해서 이름까지 받고 개고생을 하게 하더니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렇게 나를 쫓아다녀. 그게 어찌 내 탓이야.
남자 등쳐먹을 생각만 하는 당신 엇보지. 그리고 우리 또 만날 거야. 내가 당신 사기로 신고할 거거든. 결국 그날 결혼식은 파토가 났고 저는 그 여자를 17년 전 사기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벌써 시간이 흘러 공소시효가 지나 친구가 어렵다는 답변을 듣게 됐죠. 이제 와서 그 여자를 겨우 찾아냈는데 이대로 풀어줘야 한다니 기가 막혔지만 다행히도 방법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자 앞으로 사기 신고가 여러 건이 접수돼 있었더군요. 대체 지난 세월 동안 뭘 하고 다닌 건지 그 여자도 막장 인생이었던 모양입니다. 결국 그 여자는 제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고 지금까지 재판을 받고 있다고 들었는데 아마 실형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 여자도 내일 모레 환갑인데 감옥에서 잘 지낼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저는 민준이도 그 여자를 신고하길 바랬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민준이는 아직 금전적인 피해를 입지 않아 신고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난 다행히 나는 돈 가지고 피해 입은 건 없었어. 근데 결혼하면 무슨 가게에 내달라고 하긴 하더라. 그때는 결혼 준비가 급해서 거기까지 깊게 생각을 못했는데 아무래도 나한테도 한몫 뜯어내려 했었나 봐. 재훈이 너 아니었더라면 나도 호되게 당할 뻔했네? 하마터면 말년에 여자한테 사기당하고 길바닥에 나 앉을 뻔했어. 당하기 전에 알아채서 진짜 다행이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땐 내가 소개한다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든 만났어야 하는 건데. 내가 괜히 미안하다. 미안하긴 무슨. 너한테 고맙기만 하지? 근데 어떻게 너랑 나랑 같은 여자를 만날 수가 있냐? 이런 걸 보면 너나 나나 여자복은 참 지지리도 없는 모양이다. 민준이가 허탈해하며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분명 기가 막히고 분할 일인데도 왠지 허탈하기도 하고 내심 안도가 느껴졌거든요. 그래도 내가 내 친구는 살렸구나 싶어서 다행이라 생각하기로 했죠. 친구 말대로 저희가 지질이 여자복은 없지만 그래도 친구복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 고비도 같이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을 것이고 말입니다. 그럼 저희는 앞으로도 평생 좋은 친구로 서로를 도우며 지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친구 잃지 마시길 바라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사람과 삶에 대한 따뜻한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